상단에 가로 2번 그거 하나 받으세요. 투기 가일중에서 여러분들이 당첨돼 가지고 그 입주로 선정된 주인 입주권 분양권 하나 취득했다 합시다. 거기에서는 언제까지 입주권으로 전매 제한을 받는가? 전매 제한기간인데요. 선정된 지의 전매 제한기간은 그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만 전매를 제한받습니다. 그래 사업 주체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완료받았다 그러면 팔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사업을 지연시켜 가지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주기까지 5년을 초과해 버렸어.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사업이 지연돼서 소유권 이득을 완료해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입주권을 전매도 되는 겁니다. 투기가일중에서는 몇 년간만 전매 제한받는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근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 간합터 3년 만에 소유권 이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바로 되팔아도 돼요. 투기가일중에서는. 이해된가요? 그런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 간합터 바로 5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받지 못했다면 입주권이 있지만 바로 전매가 허용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95페이지 가로 3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전매 제한을 특례해서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입주권이라든가 소유권이라도 바로 박스 안에 있는 7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전매를 허용받습니다. 그래 박스 앞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공부하기 좋게. 불러드릴게요.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 제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7가지.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7가지.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7가지. 그래 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팔 수가 있는데 가로 3번 볼까요? 자, 전매 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입주로 선정된 자 또 분양가 상한제 정택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바로 생업상 사정이 발생했다. 그래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7가지에 해당하면 일단 7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소명가지고 그걸 공급했던 사업체한테 동의받아야 돼. 동의. 그거 체크해. 박스에. 누구한테 동의받아야 된다고요? 사업주체한테. 나 전매하고 나가도 됩니까? 라고 동의를 받아야 되지 임의로 전매는 안 되는 것이고요. 사업주체한테 동의받아야 하는데 그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일 때는 지방공사한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바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말은 전매가 허용된다. 그렇게 써놔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때 줄 것이 같은 말로 전매가 허용된다. 이렇게 전매가 허용된다. 그래 이제 7가지 사유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7가지를 좀 잘 받으셔야 되겠는데 1번 하고 2번, 3번, 4번 그리고 7번을 특히 주의하시면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고요. 1번이 그 중에서도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1번 자, 그 엄마가 아빠가 아들 딸이 같은 세대로 되어 있고요. 아빠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 합시다. 그 아빠를 포함한 세대원 4명 중 어느 한 명에게라도 바로 생업상 근무상 사정이 발생했다. 뭐 직장을 저 제주도로 발령받아 내려간다. 오케이? 또 질병치료차, 취약차, 결혼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럴 때 바로 그 사유 소명하면 전체가 다 옮겨갈 때만 전원에다 찾아요. 1번. 전원이 함께 쫙 이사간다. 그럴 때는 전매를 허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아빠 혼자만 직장 제주로 발령받아 가지고 내려간다.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이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전원. 누가 가야 된다고요? 전원이 함께 이동해야 돼요.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 이사 갈 때 수도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수도권은 안 되고 비수도권으로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한다. 제한다.
그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 수도권 1번 사유 때문에 이사 가겠다. 그때는 전원이 다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수도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매가 허용되지 않아요. 비수도권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만 전매가 허용된다. 비수도권인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군으로 이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사업자한테 동의받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에게 이 사유 설명서 동의받고 지방공사 사업주면 지방공사한테 동의받으면 전매하고 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디로 이거 사갈 때 안 되는가? 수도권. 이거 키포인트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 수도권은 어디를 말하는가? 세 개를 써봐요. 시험에서 응용해서 나왔는데 수도권 하면 속뜻을 아셔야겠다. 자, 세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1개 시군. 이게 뜻입니다. 수도권 뜻이니까 알았어요. 수도권 뜻은 뭐냐? 그러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1개 시군. 자, 글로 이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되죠? 안 내줘요? 안 내줘요. 자, 알으시고 2번 지금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 지금 못 팔아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 주택이 있었건만 아버지가 사망하심으로써 상속받았네요. 상속. 체크. 상속받았다. 그때 그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했다. 체크. 전원이 이사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전한다는 건 이사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바로 전매를 허용받는다 그 말이죠. 이때 그냥 전매가 허용돼요. 그걸 공급했던 사업자한테 동의받아야 돼요. 동의받아야 되죠.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신고서 뭐 발급받아야 된다든 이래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사망하여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 이사 가겠다. 그때는 전매가 허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전원을 찾아요. 세 번째도 전원. 그래 이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간다 이겁니다. 이민 간다 이걸 이주라 하거든. 그때는 전원이 가야 된다. 세대 중에 아빠만 해외로 가고 나머지 가족은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몇 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도 전매가 허용되는가? 2년입니까? 1년 6개월입니까? 2년. 이 숫자 아주 중요합니다. 전원이 가야 되지 일부만 가면 절대 안 된다. 이걸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는데 분양받을 때만 해도 남편 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분양받고 나서 바로 무슨 사유가 발생해서 둘이 이혼하게 됐습니다. 부인이 그 주택 명의 달라고 합니다. 재산분할권 청구해가지고 그래서 소유권 넘겨줄 때 배우자한테 넘겨주면 괜찮다. 누구한테요? 배우자. 무엇으로? 이혼 때문에. 알아주시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7번 입주로 선정된 집 분양권이죠. 주택은 소유권이죠. 일부에 따뜻한 체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 할 때는 가능한가? 증여. 배우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배우자다. 직계 전비사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일부입니다. 전부는 안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양받을 때에는 남편 단독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부인이 공짜로 공동묘로 넣자고 합니다. 이게 공동묘로 넣자. 그래서 공짜 돈 안 받고 넣어주는 걸 일부 증여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때는 전부 증여는 안 되고 뭐만 된다고요? 일부 증여. 이걸 받으십시오. 나머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매가 허용되었어. 전매가 허용돼가지고 그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팔고 나가려고 한다. 그때 자기가 뭐 동생한테 팔고 친구한테 팔 수는 없는 겁니다. 가로 4번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지위 같은 것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 아까 위에 있는 7가지 사유 때문에 전매가 허용됐습니다. 그때는 제3자 친구한테 팔아먹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권이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누가 우선 매입권이 있다고요? 그래. 과거에 판교에서 여러분들이 분양받았다. 분양받았는데 그게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서 전매 제한을 받는다. 그걸 이 7가지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해서 동의받고 전매해서 팔고 나가려고 한다. 그때는 친구 동생한테 준 게 아니고 누가 우선 매입하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해서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때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496페이지 496페이지 보면 6번에 1번 하나 받으세요. 1번하고 가로 3번. 1번 보면
전매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 입주로 선정 지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으로 전매에다 걸렸단 말이에요. 전매 아까 7가지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 그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매에다 걸렸다. 그럴 때는 바로 그 매입비용 찾았나요? 가로 안에 조금만 봐봐. 매입비용을 이미 납부했던 입주금에다가 바로 이자까지 계산해 준 것을 매입비용이라고 그래.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때 줄 거예요. 지급한 날에 사업체가 그 입주로 선정 지위 그리고 뭐 주택 이런 것들이 이것을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즉 환매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 정도만 받으세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바로 매매 증이 알선하나 걸들면 처벌받습니다. 몇 년 이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벌금입니까? 3년 3천 셉니다. 3년 3천이다. 2년 2천이 아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는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497페이지 주택자금에서 주택상환사채는 함재로 나올 거니까 주택상환사채를 또 잘 받으셔야 되겠네요. 먼저 주택상환사채는 발행자가 누구냐? 발행자는 2명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고요. 한국토지주택무사하고 바로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자들이 발행자로서 바로 이걸 발행하게 될 때 만약 A한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 줬다 합시다. 이자들이 A한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 줬다면 이걸 발행했던 이 친구들이 A에게 3년 이내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 주겠다는 사채, 이걸 주택상환사채를 하는 겁니다. 그래 A가 이 사채를 3억짜리 하나 샀다. 얘네들한테 그러면 아파트 뭐 3억짜리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주택상환사채를 해요. 이런 주택상환사채는 법적으로 2명만 발행할 수 있는데 2명 중 한국토지종사 여러분이 A다. 뭐 얘네들한테 아파트 3억짜리 하나 분양받으려고 미리 사놨다. 사채. 그때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도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나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사니까 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이 친구도 부도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업자 등록사업자 우리가 공부했죠. 등록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연간 20호 이상인 단독택, 연간 20세 이상 공동택, 연간 20세 1만 정도 이상인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거 했죠. 생각나요?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때 등록 기준이 있었죠. 등록 기준. 등록은 누구한테 하는가요? 오, 좋아요. 국장한테 하죠. 국장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요? 서류 들고 가야 돼요? 서류 3가지 들고 가야 되죠? 바로 사업자 등록하려면 서류, 자본금, 기술자, 그 다음에 사무실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한다 그러면 얼마 이상 있으면 되냐? 3억 원 이상. 개인명으로 사업자 등록한다 그러면 자산평가 6억 원 이상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다 그러면 건축 분야 기술자 이상, 대형 사업자로 등록한다 하면 토목 분야 기술자 이상, 그리고 이 사무실은 얼마만 있으면 되냐? 22정도 이상. 이렇게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런 요건 구비해서 결격사유자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죠. 이때 사업자 등록을 받았던 이 업자가 바로 우리한테 막 3억짜리 여러 개 발행해서 자금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냐? 아닙니다. 그래 이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때 발행 요건을 강하게 규제해 놓고 있어요. 이 등록사업자 발행하려면 자 개인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았던 업자는 발행 못하고 법인 세워가지고 사업자 등록받았던 그 사업자만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개인업자는 안 된다 이거 하시고 법인 설립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받았던 그 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데 법인 아까 자본 얼마 있으면 사업자 등록 받아갈 수 있었나요? 3억. 근데 3억 갖고 있는 친구는 안 되고 최소한도 5억 원 이상인 법인인 등록사업자만 발행을 하도록 규제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몇 억 원 이상이 된다고요?
5억 원. 이런 요건을 구비하고 바로 그 5억 원 이상이 법인인 업자라도 이 주택상환사채를 바로 발행할 수 없고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택건설 실적.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는데 야 네가 이거 발행해서 자금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은 바로 너는 바로 이런 요건 구비하고 더 나가서 주택건설 실적이 최근 3년간 연평균 바로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년간 연평균 몇 세대 이상은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되냐? 300회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구비해서 이제 등록사업자로서 우리한테 이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줘서 쓰려고 한다. 그럴 때에도 여기 봐봐요. 이런 요건을 구비했다 해서 바로 또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친구한테 3억짜리 하나 분양받으려고 3억 준비해서 돈 주고 샀습니다. 사채를. 그때 부도 나버리면 또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보증을 꼭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때 누구는 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발행을 하도록 규정하는가? 등록사업자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토지등록사는 공적주로서 보증받지 않고 발행한다 이렇게 하셔요. 이 차이점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시험구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497페이지 발행자 2명 있다. 발행 요건에서 누가 발행할 때는 박스 안에 기억년을 구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야 되는가? 누가 발행할 때만 그런 기준을 받습니까?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박스 안에 있는 기준에 맞고 또 무엇을 받아야 한다?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박스 안에 읽어보세요. 법인인 업자로서 자본 얼마 이상 있어야 됩니까? 5억.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고 연평균 최근 3년 연평균 주택건설적이 얼마 이상을 써야 되냐? 300호 이상.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가 이런 요건 구비해서 보증까지 받고 나서 발행한다 그래도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만 발행해서 팔아가지고 자금 확보해서 사받도록 허용합니다. 자, 그래 등록사업자는 이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런 요건을 구비해가지고 발행을 하게 되는 경우 또 안정자실 가고 있습니다. 야 너네 둘 다 발행을 하면 발행계획서 작성해서 발행계획 만들어가지고 이걸 승인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승인은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국토교통부장 이렇게 딱 받으시고 국장은 승인권자다. 행정자치부장이 아니라 국장이다. 승인권자 체크하시고 2번 동그라미 찾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승인 받아가지고 이제 발행을 할 때 발행 방법 발행 방법은 자 이네들이 A한테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상환 사채다. 채라는 증권 주는 거 채권 증서 주는 거예요. 증권 주고요. 그리고 여기 채권자가 A면 이 증서에다가 A의 이름을 딱 씁니다. 성명 A 거다 이거. 그리고 이건 액면가가 지금 3억짜리 만들어 주기로 했다. 뭐 주공이면 주공 직인 들어갈 것이고 등록사업자 이렇게 직인 들어갈 거 말이에요. 이렇게 채권자 이름까지 기록해서 증권을 준 것을 기명증권이라 그래요. 기명증권 뭐라 한다고요? 기명. 그래서 이건 발행할 때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지 무기명 절대 안 된다. 기명증권 발행. 그래 채권자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증권만 주는 것을 무기명증권으로 하는데 무기명증권 절대 안 된다. 이름까지 기록해서 줘야 된다. 기명증권 발행한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액면가가 3억이면 이네들이 3억짜리 아파트 만들어서 주겠다는 건데 3억 그대로 받고 발행해도 돼요. 이걸 액면금으로 발행한다 그래. 액면 금액으로 발행해서 처리하고 3억짜리 아파트 만들어서 주겠는데 3억에 팔라고 하니까 이 증서가 안 팔려요. 그러면 2억 7천에 팔 수도 있어. 그리고 3억짜리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할인 방법이라고 할인 방법. 그래서 이 증권을 발행할 때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여기까지. 액면 금액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 할인 방법을 통해서 발행을 해서 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했다면 상환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상환 기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수치예요. 상환 기간은 바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초과 금지. 그래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한데 이 주택상환 사채의 상환 기간은 바로 이 자들이 발행한 날부터 바로
3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때 주택상환사채 4가 나왔으니까 4년 이렇게 하지 말고 4년 앞에 3년이다 이렇게 좀 각인시켜놔요. 수치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주택상환사채할 때 4가 아니라 3년 딱 머릿속에다 각인시켜서 시험장에서도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환기간 내에는 이 주택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주택상환사채는 원칙 바로 중도에 해약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A가 A명으로 지금 팔았는데 A가 B한테 이렇게 넘겨줄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 그래요. 알겠죠? 원칙적으로 이거 함부로 중도 해약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원칙 있으면 얘가 있겠죠. 예외적으로 중도 해약과 양도가 허용돼요. 양도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그래 양도가 허용되는 사유가 있어요. 여기 봐봐. A가 지금 이거 분양받으려고 저 친구들한테 3억짜리 하나 분양받으려고 미리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A가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살던 아파트를 분양받게 돼 상속받게 돼 있어.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저는 다 이사를 한다. 그때는 바로 중도에 양도고 팔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또 세대원 전원이 근무상 생업상 또 질병치료자 취약 때문에 다른 행정구로 이사 가야 되겠어. 전원이. 해외로 또 전원이 이민 가야 되겠어. 해외로 전원이 2년 이상 체류를 해야 되겠어. 그럴 때는 양도가 허용된다. 이걸 가지고 또 출제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거기서 키포인트는 전원이 따라가야 된다. 이게 전원이 해외에 몇 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도 가능한가? 2년. 그것도 받으시고요. 그래서 전원 2년. 해외로 이민 간다. 전원이 또 2년 이상 체류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양도가 허용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데 하다 걸려버렸어. 그러면 그때는 주택공업세를 교량케 하는 행위로 봐서 3년 이하 의충에 또는 3천을 범죄한다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허용되는 사유가 돼가지고 바로 양도했어. 이걸 B한테 양도한다. 여기 봐봐. 이때 B는 명의 변경을 확실히 해야 되겠죠. 명의 변경을 해놔야 자기가 전 애들한테 내가 권리자니까 나한테 주라 아파트 이렇게 3억 주라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명의 변경해야 되냐? 여기 봐봐. 이 발행자들이 발행할 때 지네들 사무실에다가 주택상환사채 원장부를 구비해 놓고 있어요. 이걸 사채원부라고 그래. 주택상환사채원부. 그래 원장부에다가 성명 주소에서 A한테 이거 팔아먹었다. A는 어디 살고 있는 친구다. 이렇게 성명 주소를 기재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증세도 권리자 이름이 써졌죠. A라고. A가 B한테 넘겨줬다. B가 이걸 취득하게 됐다. 그러면 취득자는 명의변경을 확실히 해야 제3자 발행자에 대항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이 둘이 손잡아서 발행자한테 가서 사천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해서 이거 지워버리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여기다 기재해야 돼요. 그리고 채권 증권에 A 이름을 지워버리고 바로 B명으로 명의변경해야 된다. 둘 다 바꿔놔야 바로 제3자 그리고 발행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이 증서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두 가운데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상환사채 상환할 때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은 원칙은 주택으로 건설해서 갚아줘요. 주택으로 상환해요. 근데 외회적으로 이 채권자가 나 주택 필요 없어요. 현금으로 그냥 다시 상환해 주세요. 그러면 이자 계산해서 현금 상환도 허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여기 이제 봐봐요. 이 주택상환사채 이 주택상환사채를 바로 발행했던 등록사업자 A한테 발행했다 합시다. 발행했고 나서 이자한테 갚아주기네. 주택건설에서 갚아주기네. 이자가 법을 위반해서 국장한테 등록을 말소당해버렸어. 오늘 말소당했다면 그 말소력은 이미 발행했던 사채에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등록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말소 효력은 이미 발행했던 사채, 주택상환사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채는 무효이다, 그대로 유효하다, 그대로 유효하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훌륭하겠고, 그 다음에 이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데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에 있는 규정을 나중에 보충 적용하면 되냐? 상법 중 사채 발행하는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합법적이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내용이 오른쪽에 그 3번까지 한 문구입니까? 적용법까지 한 문구입니까? 거기까지 연결해서 여러분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네요. 됐나요? 자, 아주 쉽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사업특별히 보죠. 1번. 이건 하나만 봐도 돼요. 국민주택사업특별히는 누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가? 지방자산체. 체크. 지방자산체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적으로 쓰기 위해서 바로 국민주택 사업특별을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다. 국민주택 사업특별에는 누가 설치할 의무가 있는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가? 지자체지 국가가 아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제3절 입주와 저축이 나와있죠. 입주와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줄 무엇을 말한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거기 그 오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넘어가지 말고 그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할 때 등자 주버려요. 등자 주버리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 청약저축을 말한다. 이렇게. 그리고 주택 청약저축에다 줄 거예요. 넘어가지 말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다 줄 것이고 씁니다. 가입 자격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썼나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그 말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고 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고 유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고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고 세대주도 가입할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 과거에는 바로 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서 네 가지를 입주와 저축했는데 작년에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 통합했다. 이렇게 하셔요. 500페이지는 했죠. 그리고 넘어가셔서 503페이지 수치 개정된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80, 80을 75, 70 꼭 수정해서 공부해야 했죠.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셔서 여기까지 해서 바로 주택법안을 찍고요. 자, 농지법 보겠습니다. 510페이지. 주택법 나름대로 시험에 나올 것 상세히 파봤습니다. 상세. 주택법도 7문제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7문제 다 맞히기 싫으면 5문제만이라 맞히세요. 수업 시간 나름대로 시험에 나올 거 싹 해드렸어요. 그거 다 알면 7문제 다 맞출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해줘도 요거잖아요. 뭐 100점 맞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하면서.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그냥 4개만 맞춰도 돼요. 알겠죠? 4개 맞추라고. 그래 주택법은 그래도 중요한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법은 어렵게 나면 손 못 대요. 난이 또 좀 높여버리면 손 못 댑니다. 건축법도 그렇고요. 정비법도 그렇고. 그래서 주택법은 그렇게 어렵게 나올 일이 없어요. 간단해. 아까 설명한 거 그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면 점수 금방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농지법 보겠습니다. 농지법은 2문제 나오죠. 2문제. 2문제가 뭐 가볍느냐? 결코 가벼운 거 아니에요. 이 한 문제 때문에 1년이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 그래서 농지법에서 2문제 하면 최소한 한 문제는 맞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을 유지하면 맞출 수 있어요. 먼저 농지법은 이게 전국에 있는 토지가 있다. 이 토지 전체에 대해서 적는 거 아니고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농지. 그래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농지가 무엇인가? 이거 농지 개념. 농지에 해당하는 것하고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지는 한정치로 존재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니까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소유하고 싶으면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를 하도록 원칙을 제한합니다. 이때 이 쥐를 가지고 있으면 면적 없이 몽땅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어요. 농업인, 농업법인. 그래 농업인의 자격요건 4가지 하는데 이거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농업인이 되는가?
농업법은 또 뭔가 두 명이 나오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상 바로 농지의 위탁경영. 원래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작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주로 농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이 무엇인가? 타인에게 보수적으로 좀 농작업 전부 일부를 맡기는 것을 위탁경영하는데 농지 위탁경영은 원칙은 금지하고 있고 법에서 외적으로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합니다. 이때 허용되는 사유 이따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 전용이 있게 되면 농지 면적이 사라지죠. 이게 농지였는데 이걸 전용했다 그러면 전용하면은 이제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농지 면적 계속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 전용시는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신고 대상은 신고하고 허가 대상 허가받고 하세요라고 규제합니다. 그리고 바로 행정관청에서는 농지 전용시 협의만 하면 돼요. 이때 허가는 농림축산식품자나 하고요. 신고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고 협의는 농장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농지전이 무엇인가 이걸 보겠어 있다가 농지전. 그래 농지전용에서 함자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농지 전용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세 가지 경우 수가 있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일반사는 신고 아니면 허가. 장관이라든가 지자청은 무엇 걸쳐서 하는가? 협의. 이렇게 전용이 있게 되면 농지했던 땅이 농지가 아닌 땅으로 바뀌죠. 바뀐 대신에 땅값은 올라가요. 무엇은 올라간다고요? 땅값. 농지가 갑자기 전용돼 가지고 아파트 건설 부지가 됐다. 공장 건설 부지가 됐다. 그러면 땅값 올라가겠죠. 그래서 땅값 올라가는데 이때 전용을 하게 될 때는 이미 있는 농지 잘 보존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대체 농지 조성하는 데 쓰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내도록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뭐라고 할까요? 공부하신 분들. 몰라도 좋아요.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농지 보존 부담금이. 그래 농지를 전용할 때는 뭘 낼 생각해야 되냐? 이걸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납부한다고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이 농지 보존 부담금은 뭐 할 때만 내는가? 농지 전용을 하게 될 때만 내는 겁니다. 그래 농지를 그냥 농지로 이용한다. 그때는 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농지 보존 부담금 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농지법상 농지 소유는 원칙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래 원칙은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으로 하여금 소유를 하도록 인정합니다. 즉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인정받는 자가 있어요. 농지 소유 특례자가 있어요. 어떤 자들은 농지 가지고 투기 행각을 벌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특례로서 바로 농지 소유를 인정받는가 이런 걸 보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바로 농지를 특례로서 인정받아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자라도 농지 소유 상한에 제한을 받는 자가 있어요. 상한. 3명이 면적에 제한을 받습니다. 바로 주말 체험 용농을 하는 자, 주말 체험 영농자, 주말 체험 용충차 취등한다. 그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 이 자도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만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8년 동안 농사 짓다가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한 자, 그 자도 이농학시 가지고 있는 농지 중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만 소유를 인정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상 이 농지 취득하게 될 때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데 이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라고 그래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와 관해서 이걸 발급받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 이게 A가 농지인데 이걸 B가 취득하려고 한다. B가 취득하려고 한다. 이 농지를 B가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 뭐까지 맞춰야 B 것이 되냐? 등기가 맞춰야 되거든. 뭐까지요? 등기.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이 등기를 완료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해서 B가 농지를 취득하는 격이 되죠. 이때 이 등기를 신청하게 될 때에 관할 등기소장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 오세요. 그러면 발급받아 내야 돼요. 이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서 발급권자는 누군가? 발급권자는 그 농지 소지안을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읍이면 읍장, 면이면 면장한테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 군수는 절대 아니다가 이게 중요해요. 누군 아니다고요? 군수인. 그래 농취증을 하겠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누가 발급권자인가?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이때 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친구가 농업인으로서 또 농업법인으로서 여기 봐봐요. 농업법인으로서 그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농업을 경영하려고 취득한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다. 그때는 이 농취증 발급권자에게 농취증 발급을 신청할 때 바로 이것도 만들어서 내야 돼요. 농업 경영 계획서. 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첨부해 가지고 농취증 발급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재사항이 세 가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알도록 하셔야 돼요. 취득하려는 농지 면적 쓰고요. 그리고 취득해서 농사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노동력 확보방안, 그 다음에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방안 써야 되고, 이 B가 이미 농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농지 취득할 때는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농지 이용대를 써서 내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네들한테 농취증 발급 신청하면 이네들은 검토해서 며칠 만에 이 층한테 발급을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냐면은 4일이면 알려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며칠이요? 4일. 근데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가지고 이제 뭐 할 때 썼냐? 등기 신청할 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 뭐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뭐 한국 농어촌사 그리고 뭐 상속으로 농을 취득했다 등등등 이럴 때는 농취증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들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조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데 농지 소유자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안 치고 방치한다. 그럴 때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다 이렇게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바로 1차적으로 그 처분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농지 처분해야 된다. 의무상으로 딱 정해놓고 그 기간을 1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유가 발생부터 1년에 팔아라. 안 팔면 2차적으로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야, 빨리 팔아라 농지라고 농지 처분 명령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낼 때 6개월 내에 팔아라 이렇게 명을 내리게 돼 있어요. 이 명을 받고도 그 명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명령을 강제 이행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나와요. 그래 이행 강제금은 1년에 1회씩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그 농지가에게 20% 이내 포함해서 반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요. 이따가.
그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기 싫으면 6개월에 팔면 되는데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법서는 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다면 바로 여기다 사달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수 청구를 해라. 한국농어촌사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 땅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 매수 청구를 받은 한국농어촌사는 법적으로 살 의무는 없지만 사게 된다면 예산을 보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되 이 공시가보다 인근의 실가가 더 낮게 형성됐다면 낮은 가격으로 사도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농지 처분 명령을 바로 1년에 안 팔고 있으면 실사 나가지고 내리게 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조사에 가봤더니 이 명령 내리려고 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게 그 농지소유가 바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그러면 이 농지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3년 동안 유예 조치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유예 조치해야죠. 3년 동안 성실하게 바로 유예 조치. 바로 성실한 농사이면 바로 그 처분은 면제등록 간주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지법에는 이런 게 나와요. 바로 농지보전차, 바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그런 땅에다 이걸 지정해서 관리하자 이런 게 나와요. 농업진흥적 지정. 그래 농업진흥적은 바로 다시 농지가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그 농지에 집단화된 지역 땅까지 묶어서 농업진흥지가 지정하는데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다 농지 세게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농업진흥구역이다. 그리고 이 농업진흥구 용선화법 수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땅에다 지정한 것이 농업보호구역이다 해서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지정해서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이다 이렇게. 그래 이때 농업진흥지역은 지정할 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 누군가 이따 이걸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지정 가능지역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하게 된 이 구역에서의 행위자안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상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나무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차와 사용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국가 경제 손실이 크다 보아서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농사를 대신 지켜야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걸 농지의 대리 경작제 이렇게 해요. 대리 경작제, 이 대리 경작제는 좀 요즘에 뜨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 이때 대리 경작 기간은 몇 년을 원칙으로 하는가? 3년 이런 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대리 경작자는 누가 정하는가? 대리 경작자, 대리 경작자 지정은 관할 시장수 구청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는 순서가 있어요. 지정 순서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자가 농사짓기 싫어하면 누구를 보내는가 지정 순서를 이따 볼 겁니다. 그리고 지정 기간 그리고 바로 토지 사용료 지급 시기 토지 사용료를 또 주는데 토지 사용료는 수확량의 10%를 가져다 줘라 이렇게 나와요. 토지 사용료. 그리고 대리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한도 3년을 보장이라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때는 인근의 농사적인 농업이라든가 농업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데 바로 농사짓기 싫어하면 농업생산업체 학교 그 다음 대리 경작을 원하는 자를 이수로 지정해라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겠어요. 그 다음에 자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를 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잠시 쉬었다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